아버지, 설마 그 고아 출신 애한테 회사를 넘기시려는 건 아니시죠? 장남 강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세 남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강철그룹 회장 강성만, 75세. 한국재계 서열 15위, 자산 3조 원.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었지. 하지만 너희는 모두 낙제점이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둘째 딸 강미선이 항변했습니다. 3달 전 내가 쓰러졌던 날 기억하나? 그날 밤 너희들이 뭘 했는지 나는 다 봤다. 세 남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달랐어. 그 아이만이 유일하게 사람을 선택했지. 그로부터 석 달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강성만 회장은 자신의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볼 줄 아는 진짜 후계자를 찾기 위한 시험. 그 시험의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여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강철그룹 본사 회장실. 강성만 회장은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췌장암 사기. 의사는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습니다. 회장님,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됐네. 나도 알아. 내 나이가 몇인데. 75세.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도 못 나온 시골 소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3조 원 자산의 기업을 일궜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강성만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장남 태준, 51살. 둘째 딸 미선, 49살. 막내 아들 태성, 45살. 모두 명문대를 나왔고 모두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성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요. 비서실장, 오늘 저녁 가족회의 소집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강성만의 청담동 저택에 세 남매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부르시니 무슨 일이십니까? 장남 태준이 물었습니다. 강성만은 세 자녀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못 산다. 예, 아버지, 그게 무슨 췌장암이야. 길어야 1년이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 남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슬픔보다는 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후계 구도를 정리하려고 한다. 그 말에 세 사람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 당연히 장남인 제가. 잠깐 오빠. 회사 경영은 능력으로 봐야죠. 내가 지난 5년간 실적이. 누나, 형. 저도 후보입니다. 제가 해외 사업을 얼마나. 세 남매는 즉시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병보다 후계가 먼저였습니다. 강성만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실망스럽지만 조용히들 해.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앞으로 석 달간 너희를 지켜볼 거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물려주겠다. 석 달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평가하시려고.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너희는 평소처럼 생활해. 내가 지켜볼 테니. 세 남매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강성만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정말 저 아이들 중에 물려줄 만한 아이가 있을까? 지난 50년 강성만은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왔습니다. 그 눈으로 보면 세 자녀는 모두 부족했습니다. 태주는 똑똑했지만 냉정했습니다.
사람을 도구로만 봤습니다. 미선은 능력은 있었지만 욕심이 과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착하긴 했지만 우유부단했습니다. 결단력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물려줘야 하나. 강성만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성만은 세 자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몰랐습니다. 먼저 장남 태준. 그는 강철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경영자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강성만이 몰래 지켜본 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이 무능한 것들, 이 간단한 보고서도 제대로 못 써? 임원회의에서 태주는 직원들을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한 젊은 과장이 실수한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제가 다시... 됐어. 넌 이번 달로 인사 발령이야. 지방으로 보낼 테니 알아서 해. 네. 부회장님, 저에게 가족이... 그게 내가 알 바야? 능력 없으면 나가는 거야. 여기가 자선단체야? 과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성만은 비서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저 과장 무슨 실수를 한 거야? 보고서의 수치 하나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 발령? 부회장님께서 요즘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습니다. 강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직원을 대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둘째 딸 미선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강철그룹 전무였습니다. 영업 실적이 뛰어났습니다. 강성만은 그녀의 영업 방식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무님, 이번 계약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부하 직원이 축하했습니다. 미선은 500억 원짜리 계약을 따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비리가 있었습니다. 미선은 계약 담당자에게 뇌물을 준 것이었습니다. 물론 회사 돈이 아닌 개인 돈으로요. 전무님, 리베이트는 언제 받으시는 겁니까? 측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약금 입금되면 상대 회사에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줄 거야. 10억 정도? 역시 전무님이십니다. 미선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요. 강성만은 분노했습니다. 뇌물과 리베이트, 그것이 그녀의 영업 비결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태성은 또 어땠을까요? 그는 강철그룹 상무였습니다. 형과 누나에 비해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상무님, 이번 투자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하가 물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글쎄,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내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 그럼 다른 임원들 의견은 어때?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상무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셔야. 아, 그래. 그럼, 일단 보류하자. 좀 더 검토하고. 예. 하지만 그러면 기회를 놓칠 수. 일단 보류야. 알았지? 부하는 답답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강성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성은 착했지만 우유부단했습니다. 리더에게 결단력은 필수였습니다. 일주일간 관찰한 결과 강성만은 더욱 실망했습니다. 세 자녀 모두 회사를 맡기기엔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강성만은 오랜 친구이자 고문 변호사인 박정호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성만이, 자네 얼굴이 왜 그래? 병원 결과가 안 좋나?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있네. 뭔데? 자식들 말일세. 하나같이 실망스러워. 강성만은 일주일간 관찰한 내용을 털어놨습니다. 박정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네 자식들 아닌가. 누군가는 맡아야지. 그게 문제야. 태준이에게 맡기면 직원들이 고생할 거고, 미선이에게 맡기면 비리가 만연할 거고, 태성이에게 맡기면 회사가 표류할 거야. 그렇다고 외부 전문 경영인을 들이기엔 그것도 싫어. 내가 50년 키운 회사인데.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성만이, 자네가 자식들을 키울 때 뭘 가르쳤나? 뭐, 돈 버는 법? 회사 경영하는 법? 그런 것만 가르치지 않았나? 강성만은 뜨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안 가르친 것 같네. 사람 되는 법 말이야. 박정호의 말에 강성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강성만은 자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유학도 보냈고 경영학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인성교육은 소홀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자신도 모범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회사를 키우는데 급급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내 잘못이네. 강성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줘보게. 진짜 시험을. 진짜 시험? 돈이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됨을 보는 시험 말일세. 박정호의 제안에 강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자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가? 강성만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야. 회사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돈보다 능력보다 사람을 볼 줄 아는 게 중요해. 그럼 그걸 시험하면 되지. 어떻게? 위기 상황을 만드는 거야. 돈과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그때 뭘 선택하는지 보는 거지. 강성만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하지만 조심하게. 자식들이 눈치채면 안 돼. 물론이지. 그날 밤 강성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시험. 진짜 후계자를 가리는 시험. 그 시험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돈과 사람 중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지만 강성만은 몰랐습니다. 이 시험이 완전히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요. 시험 계획을 세운 지 일주일 후, 강성만은 우연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강성만은 저녁 약속을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회장님,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강성만은 창밖을 봤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노숙자 한 명이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냥 가게. 강성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가? 회장님, 저기. 기사가 가리킨 곳을 보니 한 소년이 노숙자를 돕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15살쯤 돼 보였습니다. 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있었지만 노숙자를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일어나세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소년은 자신의 작은 우산을 노숙자에게 씌워주고 자신의 체육복 상의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휴대폰 있으면 119에 전화해야 하는데. 소년은 주머니를 뒤졌지만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강성만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가운 빗 속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 남을 돕는 소년. 기사, 저기 가서 저 아이 좀 도와주게. 예, 회장님. 기사가 우산을 들고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학생, 내가 119에 전화할게. 자네는 이리 와서 비 좀 피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저씨가 119 불러주시면 제가 여기 있을게요. 하지만 자넨 다 젖었잖아. 괜찮아요. 이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소년은 노숙자 곁을 지켰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노숙자가 실려갔습니다. 학생, 같이 가실 건가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집에 가야 해요. 아저씨 부탁드려요.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떠나려 했습니다. 학생, 강성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에 젖을 것도 개의치 않고, 예. 소년이 돌아봤습니다. 이리 와. 차에 타게. 집까지 데워다 주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감기 걸리겠어. 어서 타. 소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차에 탔습니다. 강성만도 탔습니다. 차 안에서 강성만은 소년을 관찰했습니다. 젖은 머리, 떨리는 몸. 하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이름이 뭔가? 이준호입니다. 학교는 서울 중학교 3학년입니다. 집은 어디고? 소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구로구동입니다. 부모님은? 소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없습니다. 응? 저는 고아예요. 보육원에서 자랐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강성만은 놀랐습니다. 15살이 혼자 산다니. 혼자? 그럼 생활비는? 아르바이트해요. 편의점, 전단지 돌리기, 뭐든지요. 학교 다니면서 밤에 일해요. 소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강성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그런데 왜 저 노숙자를 도운 건가? 소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도망친 적이 있어요. 겨울이었는데 추워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 한 노숙자 아저씨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자기 담요를 덮어주시고 따뜻한 음식을 사주셨어요. 소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냉정하지만 사람은 따뜻하단다. 너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렴. 그 말을 잊지 못했어요. 강성만은 숙연해졌습니다. 이 소녀는 자신의 자식들과 달랐습니다. 그 아저씨는 어떻게 됐나? 돌아가셨어요. 다음해 겨울에 얼어 돌아가셨대요. 소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 아저씨처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강성만은 소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네. 자네는 훌륭한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차가 구로구에 도착했습니다. 소년이 내리려 할 때 강성만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거밖에.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게. 소년은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강성만을 봤습니다. 강철그룹. 회장님이세요? 그래. 그리고 자네 공부는 잘하나? 그냥 보통이에요. 장학금 필요하면 연락하게. 우리 회사에 장학재단이 있거든.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소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명함은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차까지 태워주셔서요. 소녀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비를 맞으며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성만은 소년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참 착한 학생이네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착한 아이야. 강성만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를 시험에 포함시키면 어떨까? 그날 밤 강성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준호라는 소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이준호라는 학생을 조사해 보게. 서울 중학교 3학년.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자세히 조사하되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강성만은 보고서를 읽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준호, 15살. 출생 직후 버려져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13살에 보육원을 나와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성적은 상위권이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이 뛰어났습니다. 선생님들의 평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암. 친구들의 평가 준호는 항상 남을 먼저 챙겨요. 그날 이후 강성만은 이준호를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택으로 초대해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세 자녀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아버지, 왜 저 아이를 자꾸 부르시는 겁니까? 미선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너희도 저 친구 배울 게 있어. 저희가요? 저 고아 출신한테요? 그래. 특히 사람 되는 법을 배워야지. 세 남매는 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강성만은 이준호와 시간을 보내며 그를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강성만은 이준호에게 용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준호, 이거 밖에. 봉투에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괜찮아. 학비랑 생활비에 보태 쓰게.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살고 싶어요. 이준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강성만은 감동했습니다. 돈을 거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건 어때? 우리 회사에서 장학생을 뽑는데 자네가 지원하면 선발해주겠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제 실력으로 받지 못한 장학금은 제게 아니에요. 강성만은 웃었습니다. 고집센 친구로군.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공짜로 받는 게 싫어요. 제가 노력해서 얻고 싶어요. 훌륭한 생각이야.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게. 감사합니다, 회장님. 또 어느 날 강성만은 이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 만약 자네에게 10억 원이 생긴다면 뭘 하고 싶나? 이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육원을 짓고 싶어요. 보육원? 예. 저처럼 부모 없는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요. 좋은 선생님들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곳. 자네 자신을 위해서는? 저요? 저는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해요. 강성만은 숙연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반면 세 자녀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은 달랐습니다. 저는 해외 명품 부동산에 투자하겠습니다. 태준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확장하겠어요. 10억으로 100억 만들 수 있어요. 미선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차를 사고 싶어요. 태성의 대답이었습니다. 모두 자신을 위한 답이었습니다. 강성만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성만은 확신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 알겠습니다, 회장님. 마지막 시험. 돈과 사람 중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 시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강성만은 박정호 변호사와 함께 세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군. 박정호가 계획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성만이 정말 괜찮겠나? 자식들이 실망시키면. 이미 실망했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강성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강성만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날 밤 네 사람에게 각각 전화가 걸려옵니다.
세 자녀에게는 회장님이 위독합니다. 하지만 지금 급한 사업건이 있습니다.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회사가 500억 원 손해를 봅니다. 병원과 회사 중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준호에게는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습니까? 회장님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물론 이준호에게 가는 메시지는 거짓이었습니다. 강성만은 이준호를 찾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가족도 아닌데 왜 그 아이를 시험에 포함시키나? 박정우가 물었습니다. 비교 대상이 필요해. 진짜 인간성이 뭔지 보여줄 기준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아이가 어쩌면 진짜 후계자가 될 수도 있어. 뭐, 자네 정신 똑바로 있나? 고아 출신을 후계자로. 혈연이 뭐가 중요한가?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박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네, 진심인가? 아직 결정한 건 아니네. 하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 내 자식들이 모두 낙제하면 말이야. 자식들이 알면 난리 날 텐데. 그래서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자네 뜻대로 하게.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강성만은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강성만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달려왔습니다. 물론 연기였습니다. 119, 빨리 119. 소란이 일었습니다. 직원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강성만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성만의 오랜 친구인 의사였죠.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지금 당장 수술 준비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병원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오후 7시 비서실장은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세 자녀에게 전화했습니다. 부회장님, 큰일입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뭐, 아버지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심근경색 의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간다. 태준이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오늘 밤 12시까지 처리해야 할 계약건이 있습니다. 중국 측과의 500억짜리 계약인데 부회장님이 직접 사인하지 않으면 무산됩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가? 아버지가 위독하신데. 하지만 이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가 큰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 다시는 우리와 거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태주는 침묵했습니다. 부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약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미선에게도 같은 전화가 갔습니다. 전무님,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하지만 일본 거래처와의 중요한 미팅이 오늘 밤 8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미팅을 놓치면 300억짜리 계약이 날아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성에게도. 상무님, 회장님께서 위독하십니다. 하지만 상무님이 담당하시는 투자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밤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200억을 날립니다. 병원과 회사 중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세 자녀는 각각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편 이준호에게는 단순한 메시지만 갔습니다. 준호 학생, 저는 강성만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서울대병원에 계십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병원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준호는 놀라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다고요? 심각하신가요?
심근경색 의심입니다. 지금 검사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이준호는 아르바이트 중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죠. 사장님,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야,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바쁜 시간이야. 정말 죄송해요. 내일 2배로 일할게요. 제발이요. 이준호는 사정했고 결국 사장은 허락했습니다. 이준호는 달렸습니다. 서울대병원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달렸습니다. 오후 8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앞. 강성만은 사실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 있었습니다. 연기였으니까요. 하지만 CCTV와 직원들을 통해 누가 오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올까? 박정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글쎄, 막내 태성이 아닐까? 그 아이가 그래도 제일 착하니까.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이준호였습니다. 오후 8시 15분 이준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저 강성만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누구신데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셨다고 연락받았어요. 간호사가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하지만 가족 외에는 면회가.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이준호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CCTV로 이 장면을 보던 강성만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아이, 정말. 오후 8시 30분 막내 태성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직 검사 중입니다. 태성은 중환자실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준호를 봤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니? 회장님께서 쓰러지셨다고 연락받아서요. 넌 가족도 아닌데. 태성은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다른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후 9시 장남 태준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태준은 의사를 찾아 상태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건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12시까지 처리해야 하는데. 오후 9시 30분 둘째 미선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이에요. 미선도 마찬가지로 시계를 봤습니다. 일본 거래처가 신경 쓰였습니다. 4사람이 중환자실 앞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태준과 미선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오후 10시 태준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나 잠깐 회사 갔다 와야겠어. 오빠, 지금 급한 계약건이 있어. 금방 다녀올게. 나도 가야겠다. 일본 거래처 미팅이. 미선도 일어섰습니다. 태성은 머뭇거렸습니다. 형, 누나. 그래도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 금방 올게. 너라도 여기 있어줘. 2사람은 병원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태성과 이준호뿐이었습니다. 태성도 불안했습니다. 투자건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차마 떠날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예. 너는 왜 여기 있니? 아버지가 널 찾으신 것도 아닐 텐데. 이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런 분이 아프신데 어떻게 안 올 수 있어요? 태성은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진짜 아들인데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가족도 아닌데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11시
태성도 결국 일어섰습니다. 나도 잠깐 다녀올게. 급한 일이.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미안하다, 준호야. 금방 올게. 태성도 떠났습니다. 이제 중환자실 앞에는 이준호 혼자 남았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이준호는 여전히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 이준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성만은 CCTV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아이는 진짜야. 박정호도 숙연해졌습니다. 성만이, 이제 알겠나? 진짜 가족이 뭔지. 새벽 4시, 강성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저 아이 집에 보내야겠어. 강성만은 병실에서 나와 이준호에게로 갔습니다. 준호. 회장님. 이준호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강성만은 멀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수술은요? 미안하네, 준호. 사실 이건 연기였어. 예. 이준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험이었네. 내 자식들과 자네를 시험한 거야. 강성만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준호는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시험하신 건가요? 그래. 그리고 자네는 합격했어. 아니, 만점이야. 하지만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 내 친자식들도 못한 일이니까. 강성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고맙네. 자네 덕분에 깨달았어.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람이 뭔지. 일주일 후 강성만은 이준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준호, 고마웠어. 저번에. 아니에요, 회장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한강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 자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네는 왜 그렇게 사는가? 아무도 안 보는데도 착하게, 정직하게 남을 돕고. 이준호는 한강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어요. 응. 하지만 저한테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선택할 자유요. 선택할 자유. 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할 자유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좋은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어요. 강성만은 감동받았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나? 보육원에 계셨던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세상이 너한테 냉정해도 너는 세상에 따뜻하게 대해라. 그게 내가 이기는 방법이야. 그 말을 잊지 못했어요. 훌륭한 선생님이시네. 예. 그분 덕분에 저는 사람답게 자랄 수 있었어요. 강성만은 이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호, 내가 자네에게 제안 하나 하겠네. 무슨 제안이세요? 내 양아들이 되지 않겠나? 이준호는 깜짝 놀라 강성만을 바라봤습니다. 양아들이요? 저를요? 그래. 법적으로 내 아들이 되는 거야. 호적에도 올리고. 하지만 왜 저를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네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자네는 진짜 사람이야. 돈보다 사람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지. 이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자네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하지만 회장님 자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이준호는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바꿀 선택이었습니다. 준호, 부담 갖지 말게. 자네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다만 나는 자네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제안한 거야.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생각 좀 해보고 싶어요. 물론이지. 천천히 생각하게. 그날 밤 이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회장님의 아들이 되어도 될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갖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을까? 회장님의 친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일주일 동안 이준호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준호는 강성만을 다시 만났습니다. 회장님,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나?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강성만은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왜? 저는 이준호로 살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 아들이 돼도 자네는 자네야. 이름도 안 바꿔도 돼. 알아요. 하지만 회장님, 제가 회장님의 아들이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애는 회장님 덕분에 성공한 거야 라고 할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저는 그게 싫어요. 저는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제가 누구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이준호 자신으로서요. 강성만은 이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네, 정말 대단한 아이로구나. 죄송해요, 회장님. 제 고집 때문에. 아니야, 고집이 아니야. 그건 자존심이야. 훌륭한 자존심이지. 강성만은 이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준호.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이 나라가 희망이 있어. 회장님,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하게.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하게. 내가 도와줄게. 아들은 아니어도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오래 포옹했습니다. 그날 밤 강성만은 세 자녀를 불렀습니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세 남매는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준호에게 양아들이 되라고 제안했다. 뭐라고요?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거절했어. 세 남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그 거절에서 더 큰 감동을 받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아이는 쉬운 길을 거부했어. 공짜로 얻는 성공을 원하지 않았지. 자기 힘으로 살고 싶대. 강성만은 세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어때? 너희는 모든 걸 공짜로 얻었어. 회사도, 돈도, 지위도. 너희 힘으로 얻은 게 뭐가 있니? 세 자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결정했다. 당분간 후계자를 정하지 않겠어.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어. 진짜 사람이 되는 기회를. 무슨 뜻이십니까? 너희 셋 다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 그리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예. 세 자녀는 경악했습니다. 태준, 넌 부회장직 사퇴하고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 미선, 넌 전무직 사퇴하고 영업사원으로 시작해. 태성, 넌 상무직 사퇴하고 인턴으로 시작해. 아버지, 그건 너무 심하십니다. 심해? 이준호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 아무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너희도 한번 경험해봐. 그럼 알 거야. 사람이 뭔지, 돈이 뭔지, 진짜 가치가 뭔지. 만약 거부하면요? 그럼 회사를 떠나. 상속도 없어. 세 자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일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그때까지 결정해. 3일 후, 세 자녀는 각각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남 태주는 거부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부회장입니다. 말단으로 내려가는 건 모욕이에요. 차라리 독립하겠습니다.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내 회사는 나가야 해. 알겠습니다. 태주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둘째 미선은 고민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세요. 제가 성공하면 인정해 주신다고. 물론이지. 내가 진짜 실력을 보여주면 인정하마. 미선은 전무직을 사퇴하고 영업사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굴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밑에서 보는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막내 태성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어요. 잘 생각했다, 아들아. 태성은 상무직을 사퇴하고 인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편 이준호는 여전히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성만이 이준호를 다시 불렀습니다. 준호, 제안이 하나 더 있네. 무슨 제안이세요? 우리 회사에서 특별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자네가 지원하지 않겠나? 특별 장학생이요? 그래. 대학까지 전액 장학금, 그리고 졸업 후에는 우리 회사 입사 보장. 물론 다른 학생들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해. 이준호는 고민했습니다.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실력만 있으면 돼. 자네 성적이면 충분히 가능해. 그럼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준호는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었습니다. 축하하네, 준호.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준호는 특별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남 태주는 아버지에게 원망을 품었습니다. 고아 출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는 이준호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태주는 이준호를 찾아갔습니다. 이준호,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세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예, 무슨 말씀이세요? 넌 모르는 척하지 마. 아버지가 너한테 반해서 나를 내쫓은 거 알잖아. 그건 오해세요. 저는 아무것도. 시끄러. 너 같은 거지가 어디서 우리 가족에. 태주는 이준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형님? 감히 나한테 형님이라고 불러? 그때 누군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성이었습니다. 형, 그만해. 준호는 잘못이 없어. 태성, 너마저 이의 편을 드는 거야? 편이 아니야. 사실이야. 준호는 아무 잘못이 없어. 잘못한 건 우리야. 태주는 동생을 밀쳤습니다. 너희는 다 미쳤어. 태주는 떠나갔습니다. 태성은 이준호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준호. 우리 형이 너무 흥분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형이 잘못했어. 태성은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성과 이준호는 가까워졌습니다. 태성은 이준호를 진짜 동생처럼 대했습니다. 준호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태성 형. 둘째 미선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준호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준호,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예, 네. 아버지가 너를 좋아하시잖아. 너한테 나 좀 좋게 말해줘. 그럼 내가 너한테도 잘해줄게. 이준호는 불편했습니다. 누나,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왜? 어렵지도 않은데.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거짓말 못해요. 미선은 화가 났습니다. 너 진짜 융통성 없다? 죄송해요. 미선은 이준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는 외로웠습니다. 태주는 미워하고 미선은 피하고 태성만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준호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해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강성만의 병이 악화된 것입니다. 췌장암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 치료가 어렵습니다. 완화 치료만 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성만은 담담했습니다. 알았네. 내가 이미 각오했어. 그는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태준도, 미선도, 태성도, 그리고 이준호도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네 사람은 침통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 못 산다. 길어야 3개월이래. 아버지, 조용히 들어. 내가 죽기 전에 후계자를 정해야 해. 모두 긴장했습니다. 지난 2년간 너희를 지켜봤다. 태준, 넌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지.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 넌 조금 나아졌어. 밑바닥에서 일하며 직원들의 고충을 알게 됐지. 하지만 아직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면이 있어. 미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성, 넌 많이 변했어. 겸손해졌고 직원들을 배려할 줄 알게 됐어. 하지만 아직 결단력이 부족해. 태성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준호는 강성만을 바라봤습니다. 넌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 착하고 정직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지. 하지만 넌 아직 어려. 경험도 부족해. 이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회사는 당분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너희 넷은 모두 이사회 멤버가 돼.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는 거야. 예. 모두 놀랐습니다. 이준호도요? 태준이 반발했습니다. 그래, 이준호도. 그 아이는 가족은 아니지만 내게는 아들 같아. 그리고 너희보다 사람됨이 훌륭해. 하지만 아버지, 이준호는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야. 이준호가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하면 그때 이사가 되는 거야. 그때까지는 너희 셋이 협력해서 이끌어가고. 세 남매는 불만스러웠지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후계자는 5년 후에 정하겠다. 너희 넷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넷 중에서요? 이준호도 포함해서요? 그래. 공정한 경쟁이야. 혈연은 중요하지 않아. 능력과 인성이 중요하지. 강성만의 말에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회장님. 자격은 내가 정하는 거야. 자네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하지만 부담 갖지 말게. 그냥 자네답게 살면 돼. 결과는 5년 후에 보자고. 이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세 남매는 따로 모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태준이 분노했습니다. 고아 출신이 우리와 경쟁한다고?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신 거야? 오빠, 진정해. 어쨌든 아버지 뜻이잖아. 미선이 말했습니다. 태성, 너는 뭐라고 생각해? 나는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준호는 정말 훌륭한 아이야.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어. 뭐,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 우리는 아버지 덕에 여기까지 왔어. 하지만 준호는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어느 쪽이 더 대단해? 태준과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5년 후에 보자고. 그때까지 우리도 노력하자. 세 남매는 각자 다짐했습니다. 절대 고아 출신에게 지지 않겠다고. 친구들의 평가 준호는 항상 남을 먼저 챙겨요. 자기는 힘든데도 친구들 도와주고 밝게 웃어요.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봉사활동 기록 주말마다 노인정에서 봉사,
연탄 배달 봉사, 무료 급식소 배식 봉사. 강성만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살고 있다니.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학생 참 기특합니다. 장학금을 주시는 건 어떠십니까? 그래야겠네. 그런데 강성만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서실장, 이 아이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면 어떨까? 예, 집으로요? 그래. 저녁 식사 초대. 가족들도 함께. 무슨 의도이십니까? 강성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험이야. 내 자식들을 위한 시험. 무슨 시험이십니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일주일 후 이준호는 강성만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네. 올 수 있나? 전화를 받은 이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저를요? 왜? 저 같은 사람을요? 자네가 마음에 들어서. 부담 갖지 말고 와. 내 가족들도 만나게. 이준호는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실례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초대받은 날 이준호는 가진 옷 중 가장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교복밖에 없었습니다. 강성만의 청담동 저택. 이준호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여기 와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약속했습니다. 이준호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서 오게, 준호. 강성만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오게. 우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네. 거실로 들어가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성만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소개하지. 내 자식들이야. 장남 태준, 둘째 미선, 막내 태성. 3사람은 이준호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 학생은 누구십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이준호라는 친구야.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인상이 좋아서 초대했지. 학생이요? 중학생인가요? 미선이 이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차림을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이준호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세 남매는 무성의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이런 음식을 평생 처음 봤습니다. 편하게 먹게. 강성만이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식사 중에 강성만은 이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 장래 희망이 뭔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의사? 좋은 꿈이네. 왜 의사가 되고 싶은가?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특히 가난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을요.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의대 가려면 돈이 엄청 드는데 어떻게 갈 건데? 장학금 받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닐 생각입니다. 하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의대는 돈 없으면 못 가. 이준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태준아, 그만해. 강성만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준호, 자네는 할 수 있을 거야. 의지가 있으면 길은 열리는 법이지. 감사합니다, 회장님. 식사가 끝난 후 강성만은 이준호에게 집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서재에 도착했을 때 이준호는 책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책이 정말 많으시네요. 좋아하나? 예. 도서관에서 책 많이 읽어요. 도서관은 공짜니까요. 강성만은 웃었습니다. 여기 책 읽고 싶은 거 있으면 빌려가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강성만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해.
돈이 아니라 배움의 가치를 둬. 제가 뭘 했다고. 저는 그냥 회장님이 걱정돼서. 그거야. 바로 그거.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 그게 전부야. 강성만은 3개월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준호도 왔습니다. 그는 영정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감사했습니다. 저한테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태성이 이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울지 마. 아버지는 내가 우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형, 저는 회장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요. 아니야. 너는 아버지한테 가장 큰 선물을 줬어. 희망을 줬어. 사람에 대한 믿음을 다시 갖게 해줬어. 이준호는 태성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강성만은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재단을 만들어 고아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사람에게 각각 회사 지분을 나눠줬습니다. 태준 20%, 미선 20%, 태성 20%, 이준호 10%, 나머지 30%는 전문 경영인과 직원들에게, 이준호한테도 10%를. 태준이 반발했습니다. 유언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준호 학생은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입사하여 5년간 실무를 배우고 그 후 이사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 4분 중 가장 적합한 분이 회장이 되십니다. 1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준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장학금으로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이준호는 학업과 더불어 봉사활동도 계속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을 돕고 노인정에서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의 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저 학생 정말 대단해. 재벌 후계자 후보인데도 저렇게 겸손해. 맞아. 다른 재벌 2세들하고는 완전히 달라. 반면 세 남매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독립사업에 실패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교만함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웠습니다. 미선은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진짜 실력을 쌓았습니다. 뇌물이나 커넥션이 아닌 정직한 영업으로요. 그리고 성과를 냈습니다. 태성은 인턴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올라갔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임원이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이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강철그룹에 입사했습니다. 신입사원 이준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다른 신입사원들과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특혜도 특별 대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은 금방 드러났습니다. 일을 배우는 속도가 빨랐고 동료들과의 협업도 뛰어났습니다. 이준호 씨, 정말 일 잘하시네요. 선배들이 칭찬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이준호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3년 후 이준호는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그의 나이 28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이사회, 이준호는 긴장했습니다. 이준호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전문 경영인 사장이 맞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태준, 미선, 태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이준호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대놓고 적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선은 중립적이었습니다. 이준호를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이준호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준호, 긴장하지 마. 편하게 의견 내. 고맙습니다, 형.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해외 공장 건설 계획이었습니다. 베트남에 공장을 짓겠습니다. 인건비를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찬성합니다. 미선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베트남 공장이 가동되면 국내 공장은 어떻게 되나요? 일부 축소될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경쟁력을 위해서요. 그럼 국내 직원들은요? 일부는 해고, 일부는 다른 부서로 전환될 겁니다. 이준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왜죠? 우리 회사는 50년간 국내 직원들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인건비가 비싸다고 해고하는 건 의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준호 이사님,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태준이 반박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다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제안이죠? 베트남 공장은 새로운 제품 라인을 위해 짓습니다. 국내 공장은 유지하되 고부가 가치 제품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재교육해서 더 숙련된 기술자로 만듭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숙련된 인력이 회사의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옳은 일입니다. 태성이 이준호를 지지했습니다. 저도 이준호 이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만 버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하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준호의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준호의 평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최종 후계자를 정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사회는 네 후보를 평가했습니다. 능력, 업적, 리더십, 그리고 인성. 태준은 해외 사업에서 큰 성과를 냈습니다. 3년간 매출을 50% 늘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미선은 국내 영업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정직한 영업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심이 과해서 동료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태성은 인사관리에서 훌륭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직원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이준호는 경영기획팀에서 일했습니다. 회사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부서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전략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직원 복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ESG 경영을 강화해야 합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세 가지가 미래 기업의 핵심입니다. 이준호의 제안은 처음에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런 건 비용만 들고 이익은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가치를 높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준호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전략이 채택되었습니다. 1년 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강철그룹은 ESG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주가가 30% 상승했습니다. 이준호 이사의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드디어 후계자 선정의 날이 왔습니다.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외부 이사들, 전문 경영인, 그리고
네 후보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철그룹의 차기 회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말했습니다. 네 분 후보 모두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한 분만 선택해야 합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봉투가 열렸습니다. 강철그룹의 차기 회장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이준호 이사님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를요? 정말 저를요? 예. 이사회 전원 일치 결정입니다. 이사회 의장이 설명했습니다. 이준호 이사님은 능력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직원들, 고객들, 사회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 리더의 자질입니다. 태준과 미선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태성은 웃으며 이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해, 준호. 넌 자격이 있어. 형, 저는 내가 투표했어. 너한테. 정말요? 응. 너야말로 진짜 리더야. 우리 아버지가 찾던 사람. 이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형. 그리고 형님, 누나. 이준호는 태준과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함께 이 회사를 이끌어 갑시다. 태준은 한참을 이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알았어. 함께 하자.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네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그날 밤 이준호는 혼자 강성만 회장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저 이준호입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이 되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고아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께서 처음 저를 만나셨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거리에서 노숙자를 돕는 학생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회장님은 저를 사람으로 봐주셨어요. 제 배경이 아니라 제 마음을 보셨어요. 이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어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어요. 회사를 단순히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곳으로 만들겠어요. 그리고 회장님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겠어요.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겠어요.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강성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 인생에 와주셔서 저한테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부디 편히 쉬세요. 저는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준호는 오래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준호 같은 정직함이, 강성만 같은 해안이, 태성 같은 변화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끝까지 봐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